네, 안녕하십니까. 쉬는 시간 잘 쉬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저 어려운 걸 해서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씩 해나가십시오.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그 상품명에 관한 등식 있죠? 그거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것만 공식을 좀 꼭 기억하십시오. 자, 제품 개정입니다. 제품은요, 생산품을 말합니다. 예, 생산품을 말하고 그 책을 보십시오. 여기에 딸려있는 부산물도 제품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반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반제품은 뭐냐? 그냥 그대로 제품 중에서 반 정도 만든 제품입니다. 제공품은 ING 제품인데 그 반제품은 제품 자체로서 반을 만들었지만 판매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제품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제조한 걸 뭐라 그래요? 자가 제조라고 그러죠. 자가 제조한 반제품 해결 처리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구입한 반제품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구입한 반제품, 구입이나 매입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스스로 제조한 자가제품은 우리가 중간 제품, 여기에는 이제 중간 제품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중간 정도 만든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분품이 있습니다. 예, 부분품. 예, 이런 부분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가 있고, 외부에서 구입한 것도 중간 제품이 있고요. 네, 또 부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때 반제품, 이건 반제품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반제품으로 개정 과목을 설정하면 돼요. 중간 제품 또는 부품을 반제품으로 되는데, 자기가 만든 거, 자기 회사에서 만든 것은 이렇게 되는데, 외부에서 중간 제품이나 부품을 샀다. 그러면 반제품을 해, 그걸 가지고 다시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원재료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원재료를 말씀드려요. 원재료 개정으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원재료는 뭐냐면 특징이 이걸 원료, 영어로 raw and material 그랬거든요. 원료와 재료를 합쳐서 원재료라 이럽니다. 사회에서 뭐 원자재 하는 것도 원재료를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재란 말은 이제 원자재는 원료와 자재다 그랬으니까 자재는 재료가 자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반제품이 끝나고, 제공품은 아까 말했듯이 제조 과정에 있는, 제조를 위하여 제공 과정, 즉 제조 과정에 있는, 제조하고 제공은 같은 말입니다. 뭐라고요? 제조와 제공은 같은 말이다. 제조는 이게 동적인 개념이고, 제공이라는 것은 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제조 개정이다 그렇게 썼는데, 이제 그건 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제공이다 그래서 제공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제공품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가 뭐 별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 실력이 늘어난 게 아니고 차별화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공부했어도 차별화가 된다는 것은, 김유희 교수의 강의를 듣다, 김 박사의 강의를 듣다, 뭔가 차별화가 돼야죠, 김 박사도. 근데 책에 있는 건 달라서 한다면 그게 차별화가 되겠습니까? 책을 좀 더 뭐겠어요? 그룹핑하고, 또 그 다음에 뭐 해요? 심플화,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이거 집중적으로 하는 거, 이것이 차별화의 전략의 제일 첫 단계입니다. 예. 자, 그 다음. 자, 원재료는 그 책에 나온 대로 원료, 재료, 매입 부품, 도착하는 원재료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공품을 보시겠습니다. 54쪽을 넘어갑니다. 54쪽에 보시면은 저장품이 나옵니다. 자, 저장품도 하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저장품. 여러분, 저장품. 자, 저장품은 창고에 저장하는 겁니까? 근데 이것도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보실까요? 저장품 중에서 공장이냐 말이야. 공장에서 쓰는 거냐, 사무용으로 쓰는 거냐. 사무, 영업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쓸 때 공장용으로 쓴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저장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저장품을 좀 쓸까 말까 그랬는데, 물론 이쪽 사무용품 들어갑니다. 사무용품으로 쓴다면 뭐예요? 소모품으로 합니다. 예, 소모품. 이것은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요. 근데 시험에 나올 판단을 할 때 근거는 꼭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무슨 계정 과목 쓸까? I don't know, you don't know. 그래서 그런데 이제 소모품이란 계정이 있잖아요. 실무에서는 이 소모품을 잘 안 써요. 왜 그럴까요? 왜 소모품을 안 쓸까요? 소모품은 쓰다 남는 것이 있으면요, 자산으로 잡아야 되고 또 뭐 분개해야 되고 말이죠. 기말에 정리분개해야 되고 말 피곤합니다. 많지도 않은 거 가지고 또 뭐 자산이라 그래가지고 하고. 그래서 실무에서는 반드시, 실무라는 건 현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격리를 담당할 때, 회계를 담당할 때 실무자들은 이걸 귀찮아서 소모품 B로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봐도 소모품으로 잡는 데는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우기는 그런 또 멍청한 격리가 있긴 있어요. 나 이거 자산으로 잡았다 할 계획이 없는 거죠. 심심해서 나는 밤에 몇 시간 더 야근하려고 그래요. 예, 절대 하지 마십시오. 김 박사가 가르쳐 준 것은 저는 실무와 이론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쪽만 들어가잖아요. 특히 저는 일반 교수님들 보면은 재무회계는 잘하세요. 근데 세무회계는 모르세요. 어떤 분은 세무회계는 잘하는데 재무회계 모르세요. 원가회계 모르세요. 원가회계, 세무회계, 재무회계 다 가르치고 책을 써본 사람은 드물죠. 저는 그 분야를 다 했기 때문에, 또 그러고 세무조정이니 이런 실무법인세니 이런 걸 가르쳐봤기 때문에, 또 책을 쓰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타의 재고자산 보겠습니다. 기타의 재고자산은 뭐 미완성주택, 미완성주택, 용지. 용지란 뭐는 이제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어떤 거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 미완성주택에서 용지는 이제 땅 말하는 겁니다. 땅. 미성공사인데, 혹시 그 뭡니까? 집기라고 들어보시죠? 집기. 집기도 기타의 재고자산에 들어갑니다. 집기. 집기라는 것은 비품에 넣기는 좀 그렇고, 소모품에 넣기는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잿더리 같은 거, 저거. 잿더리는 뭐, 솔직한 예 터놓고 저거 한 10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기분 나쁘면 또 하루도 안 돼가지고 깨뜨려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잿더리, 그 다음에 철제로 된 쓰레기통, 뭐 이런 거, 빗자루, 이것도 뭐 대걸레, 이런 것도 오래 쓸 수 있죠. 빨리 쓰면은 뭐 한 달도 못 쓰지만은, 또 어떨 때는 말이죠, 1년, 2년 써요. 망치 같은 거죠.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디로 쓸까 고민할 것 없이 이럴 때는 집기라는 계정 과목을, 이왕 나왔으니까 시험에는 안 나오더라도 집기라는 계정 과목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모품하고 비품하고 비품하고 비품, 소모품, 집기, 이렇게 계정 과목을 좀 잘 설정했다가, 집기는 감가상각, 이 비품은 감가상각 시켜야 되잖아요. 집기는 감가상각 시킬 필요 없습니다. 소모품은 비용으로 처리해서 바로 처리하면 좋습니다. 이 중간에 이건 비용으로 안 하고 자산으로 잡아도 됩니다. 그렇고, 이것은 근데 액수가 작을 때는 절대 이렇게 분리하지 마십시오. 액수가 작을 때는 그냥 적은 데다 그냥 작은 거기를 합쳐주십시오. 소모품 비로. 액수가 금액이 작거나, 그러나 금액이 클 때는 집기라고 분류하는 것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회계라는 것은 실용주의 학문이지 이론주의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교수들이 자꾸 말입니다, 이론주의 학문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 대표인 게 소모품으로 처리하냐, 소모품 비로 처리하냐, 이런 것은 이론주의 학문입니다. 저도 박사 공부할 때 보니까 참 쓸데없이, 근데 또 그렇게 교수들이 해야 자기 논문 하나 쓸 거 나오고요. 논문 써야 또 밥을 주거든요. 월급을 받아요. 쫓겨나지 않고. 예, 그래서 이거 저거 한번 찝쩍 건드려보고 저거 건드려보고 그런 겁니다. 예, 사실은 교수들은 전문성을 갖기 때문에 실무에 약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원가를 학습하겠습니다. 이 취득원가는, 취득원가는 그 책을 보십시오. 이 취득원가는
그 외부로부터 매입한 겁니다. 외부 매입 취득원가를 자가 취득원가는 다루지 않고 외부로서 사온 취득원가를 여기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입원가 하면은 매입 가격, 사온 가격, 매입 가격에다가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부대비용을 더하고 뭘 빼준다? 부대비용을, 이 부대비용, 그러니까는 매입가액에다가 여기다가 부대비용이다. 부수비용이 부대비용 같은 말입니다. 저는 뭐 부대비용 하기 싫어요. 왜 그러냐고요? 제가 집이 이제 도봉구잖아요. 옆에가 의정부가 붙었어요. 의정부에 가면 부대찌개 하니까 꼭 그래서 부수비용이라고 쓰지 왜 부대라고 쓰나? 그 부대찌개가 많아서 좀 부대하니까 좀 일본 한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부수비용 이러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다시 빼주는 게 뭐예요? 매입, 애누리 빼주고요. 매입, 할인 빼주고요. 매입, 환출. 요거 세 가지 전부 빼주고 나면 이제 뭐가 나와요? 우리가 말하는 취득원가가 나오는 겁니다. 취득원가. 그러니까 부수비용, 이걸 부대비용이라고 그랬죠? 부대비용을 플러스 시킨 겁니다. 자, 그 공식이 있죠? 자, 부대비용은, 자, 책을 보겠습니다. 50쪽에 아래쪽에 보면 부대비용 했어요. 운반비, 보험료, 하역료, 보관료가 써놓으면 좋겠네요. 그 잡비도 들어가요. 또 여기 딸린 잡비, 부대비용에 딸린 잡비, 수익 관세, 제세 공과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매입 애누리 환출인데요. 여러분들 그 애누리 하면은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한 물건을 우리는 애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반송된 물건, 즉 일본말 좀 쓰겠습니다. 빠꾸 그랬는데 나 어렸을 때 빠꾸가 뭔지 몰라갔는데 뒤로 차가 뒤로 밀려나는 걸 빠꾸 그랬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백이란 말을 영어를 못하니까 빠꾸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 사람이 그걸 모르고 또 빠꾸 배워가지고 저 같은 어린애가 그냥 자동차 뒤에 가면서 빠꾸 하길래 뒤로 가는 게 영어로 빠꾸가 보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일본말이었어요. 너무너무 우스웠어요. 혼자 웃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에 그렇게 하자가 있으면 이제 이걸 애누리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품을 시켜버리면 우리는 환출이라 그러고요. 자, 매입 장려금이 있어요. 많이 살 때 우리는 장려금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매입 장려금인데 장려금은 좀 다량 구매를 하거든요. 많이 구매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장려금을 주게 되는데, 그 길가에 가서 뭐 한두 개 사다가 좀 깎아 샀다.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그냥 매입 애누리에 포함시켜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매입 애누리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고요. 자, 매입 할인은 여러분들 그 기간을 단축시킬 때, 예를 들면은 두 달 후에 줄 것을 한 달 후에 주면 한 달치의 이자 성격으로 값을 깎아줘요. 값을 깎아주면은 우리 그거 금액을 우리는 매입 할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55쪽 보시면 제조하여 취득한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를 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 무엇도 뭐냐면은 뭐 제조 과정에서 우선 제조 원가는 취득 원가인데, 이런 취득 원가를 우리는 제조 과정에 있을 때는 제조 원가라 그럽니다. 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재료비라 그러죠. 직접 노무 원가, 직접 노무비, 그다음 뭐 여기 그 경비, 이런 제조 간접비, 제조 가저 원가를 포함시키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는 여기 취득 원가, 즉 제조 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시면 금융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융비용은 제가 이렇게 영어를 설명한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자꾸 설명을 안 들으시면은, 이해하면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누가 조금 말 한마디 해도 대답도 못하고 흔들리고 말죠.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십시오. 금융비용이라는 것은, 금융하면 은행 아닙니까? 은행이라든가 뭐 저축은행, 뭐 보험회사, 그 다음 증권회사, 이게 금융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데서 받는 돈이니까 제일 먼저 뭐냐, 우리가 이자 비용이 있죠.
수입이자, 이자 수입도 있지만은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용일 때는 금융비용, 이자 비용은 금융비용이라고, 수수료 비용도 있어요. 거기서 물리는 수수료 비용이 있는데, 이런 수수료 비용, 이런 것을 우리는 금융비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 자, 잠깐 지우고 여러분들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 쉽게 말해 줄여서 재고 수량 결정입니다. 이 재고 수량을 결정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계속기록법입니다. 계속기록법. 또 하나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실제 재고 조사법이 있습니다. 그죠? 실제 재고 조사법. 자, 계속기록법은 장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냐면 장부기록법이라 합니다. 장부기록법. 이건 장부에 나와요. 요새는 장부를 잘 안 쓰죠. 컴퓨터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도 컴퓨터란 도구를 이용해서 쓸 뿐이지 실제로 장부기록법이죠. 사이버 장부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장부라고 부르지 사이버니까 종이가 없으니까. 옛날에 종이 없을 때는 대나무에다 그랬으면 대나무에다 썼는데, 대나무에 또는 판자 같은 데다 썼는데, 글씨를 썼는데요. 종이가 안 나올 때는. 그럴 때는 대나무 기록법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대나무도 장부였습니다. 대나무나 판자 이렇게. 그런데 대나무에 쓴 것은 대나무가 좀 오래 갔었어요. 일반 판자보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대나무에다가 했는데 운반에 불편이 많았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실지재고조사법은 실지재고하기 때문에 이 기록법을 줄여서 실사법이라고 합니다. 실지재고조사법. 실제재고조사법은 실사법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실지재고조사법이라 실사법이라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교수님은 이상하네요. 딴 책을 보니까 실지라고 하는데 실지재고조사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오릅니다. 우리말. 실지라는 우리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가 표준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일본 한자어를 그대로 갖다가 쓰다 보니까 일본도 지금 실지라고 그래요. 실제죠. 실제가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을 똑바로 해야 되죠. 자꾸 일본에 잔재가 있어가지고, 제가 방금 전에 있습니다만은, 고양이가 뭐냐, 영어로 캣 하는, 캣도, 이렇게 장난을 했는데, 컵이 뭐냐 했더니, 곱부 그러죠. 컵,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우리말로는 잔이죠. 잔. 예. 자, 이러한 기록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기록법은요, 장부기록법은 뭐가 있을 때요? 이건 장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기말재고 수량을 장부에 나타납니다. 기말재고 수량이 장부에 나타나요. 요거. 그래서 요거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이제 기초재고 수량 플러스 단기 매입 수량 마이너스 단기 매출 수량을 하면 기말재고 수량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기말재고 수량은 마지막에 가서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창고에 가서 실제 조사를 해야 돼요.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창고에서 조사를 합니다. 일명 이것은 이제 실제라는 것은 창고에 가서, 창고인지 뭔지 몰라도 창고에 둘든 사무실에 두든 간에 일단 쌓는 데 가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재고타악을. 그럼 실질재고조사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공식을. 자, 기초재고수량 플러스 단기 매입수량 마이너스 기말재고수량이면 단기 매출수량이 나온 겁니다. 단기 매출수량이에요. 그리고 계속기록법은 단기 매출수량을 알고 있지만,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재고, 창고에서 소위 말하는 대로 잔액이잖아요. 남는 수량, 잔고 수량, 잔액가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라 그럽니다만은, 잔고 수량을 이제
창고에 조사해가지고 단기 매출 수량을 아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항상 보완해야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 존속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틀리거든요. 여러분들 과일 같은 거 보세요. 창고에 갖다 놓으면 오래되면 상하잖아요. 휘발유 오래 놔둬보세요. 날아가잖아요. 꼭 차이가 나게 됐어요. 옷도 상하잖아요. 색깔도 변질되고.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한테 제가 경영학 박사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분이 이 해결을 배우신다면 재고를 줄이는 것이 성공하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떻게 김 박사님 잘합니까? 책을 많이 읽고 두 귀로, 두 눈으로 많이 구경을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재고조사 결정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재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이번에 재고 수량 결정 방법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재고 단가 결정 방법, 재고 단가 결정 방법. 자, 재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재고 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길게 써놨어요. 여기에는요, 우선 개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입선출법이 있어요.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제 후입선출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법이 있습니다. 자, 1급이라서 좀 제가 많이 올렸는데요. 사실 2급 같으면은 요 개별법도 안 나오고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 이 세 개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 우리가 매출 가격 환원법이 있습니다. 매출 가격 환원법. 자, 개별법은요, 여러분들 귀금속 같이 대부분 이제 귀금속입니다. 귀금속은요, 하나하나를 단가를 계산합니다. 금이나 은 이런 거, 시계 이런 것은 하나하나 제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개별법을 쓰는 것은 그 단가를 결정할 때 하나하나 쓰는 거는 이제 주문 생산하는 거, 주문 제작이랄까요? 주문 생산이랄까요? 이런 것은 개별법을 쓰고 있습니다. 단가 산정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나온 잠깐요. 여기 하나만 더 먼저 할게요. 평균법은요, 이동평균법하고요, 이동평균법, 가중평균법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책에는 뭐라고 썼냐면 제가 총평균법이라 그랬습니다. 총평균법.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웨이트 에버리지 메소드라고 해서 가중이라는 말이 더 표현이 좋은 말이라서 써보는데 총평균이랑 똑같습니다. 토탈 어버리지 메소드나 웨이트 에버리지 메소드나 같은 말이요. 이건 무빙 에버리지 메소드, 이동평균법입니다. 이건 둘 다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매출 가격 환원법은 소매법이라, 소매 가격 환원법이라 책을 볼까요? 네. 자, 어디 있나요? 소매 재고법이라고 나오네요. 소매 가격 재고법입니다. 자, 소매 재고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오는 부터 먼저 한다. 그래서 영어로 first in, first out method 이렇게 하거든요. 그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오는 놈부터 먼저 내본다 해서 last in, 먼저 오는 거 first out 시킨다 그러죠. 메소드예요. 이동평균법은 어떻게 돼요? 그때그때 평균을 낸다 그래서 Moving Average Method, MA법. 가중평균법은 WAM, Weight Average Method. 그럼 TAM 이렇게 써요. 총평균법.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 스타일의 이제 영어 표현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총평균법이라는 말보다는 가중평균법이라고 쓰시는 것이 좀 더 미국에 앞서가겠죠. 일본 스타일의 영어는 총평균법입니다. 일본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회계 처리 원조가 대륙식, 즉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륙식 방법에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식 방법으로 옮겼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오는 것부터 먼저 나가기 때문에 이걸 뭐냐면 매입 순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후입선출법은 매입순으로 하는 거, 매입
역순으로 하기 때문에 매입 역순법, 그래서 매입 역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큰 누나가 있고 둘째 누나가 있고 막내 누나가 있어요. 자, 첫째 누나가 먼저 시집가고 둘째 가고 막내가 간다면 선입선출법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거꾸로 돼 있죠. 저도 보니까 뭐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꾸로 가라 그래요. 근데 막내가 제일 먼저 가버려요. 그래서 제일 막내가 먼저 시집가고 그 다음에 둘째가 가고 첫째가 제일 마지막에 갑니다. 뒷발이 다 해주고 청소 다 하고 가요. 후입선출법입니다. 평구법은 뭘까요? 이동평구법은 그때그때 막 헷갈려가지고 뭐 둘이 합쳐서 같이 가게 돼요. 또 그냥 혼자씩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때그때 평균 내서 하는 걸 이동평균법이라고 그러고, 총평균법은 그냥 합동결혼식 하는 겁니다. 언니, 누나, 동생 막 할 것 없이 그냥 세 번씩 그냥 합동결혼식에 보면 평균법이 되겠죠. 저는 이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하나의 특징을 먼저 보기 전에 개별법은 뭐 설명할 것이 없고요. 별로 어려운 것도 없고 시험도 잘 안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뭐라고요? 이것뿐이에요. 요 두 개가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조금 더 나와요. 요건 뭐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요것은 소매가격 하는 법은 책으로 읽어보시면 제가 중요한 말씀드렸죠. 소매가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라고요. 소매가격으로 처리했다가 다시 일정한 그 이익률을 빼가지고 원가율을 곱해서 하는 방법이 소매가격 환원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책에 자세히 써놨어요. 공식까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매입순법이에요. 매입순법은 인프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프레이션. 자,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제가 영어를 안 쓰려고 그러는데 영어 실력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영어 실력이 없다는 거 언제 알냐고요. 외국에 여행을 한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영어가 외국 사람 말이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나는 무지하게 영어를 잘한다고 열심히 혼자서 영어를 했는데 내 말은 미국 사람이 알고 있는데 나는 미국 사람 말을 몰랐어요. 안 들려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박사 공부할 때도 영어로 듣기평가 뭐 말하기 스피킹 히어링 뭐 이런 거 없더라고요. 우리 때는 막 시험만 잘 치면 됐거든요. 열심히 뭐 1만 단어를 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입선출법은 특징이 뭐냐 그랬어요. 우선 매입순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선입선출법은 물가가 상승할 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는 이 매출 총이익이 가장 많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가장 많아요. 총이익이 가장 많습니다. 많을 따자 많고, 뭐가 선입선출법이. 그 다음에 물가 상승시라고 그랬습니다. 물가가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 상승할 때. 두 번째가 뭐냐면 단기 순이익이 많습니다. 단기 순이익, 그냥 순이익이라고 됩니다. 이익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 가장 적은 것은 뭐냐? 디프레션이죠. 근데 디프레션으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디프레션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우리나라는 물가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몰라도요. 자, 법인세 비용.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물가가 떨어진다고요? 그런 일은 더욱더 없겠죠. 자, 법인세 비용이 가장 많은 것이 물가가 상승일 때, 자, 선입선출법입니다. 요 세 가지 특징. 매출총이익이 많다. 단기순이익이 많다. 법인세 비용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무슨 법? 선입선출법. 자, 지금 선입선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두 놈이 먼저 나가는 거.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해요. 물가 막 올라갈 때 보면은 먼저 싼 것을 먼저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 총이익이든 뭐 순이익이든.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오니까 법인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법인세가 많이 나오죠, 세금이. 이익이 많이 나오면 세금이 많이 나온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후입선출법을 보겠습니다. 후입선출법은
아까 말씀드린 매입력법입니다. 저는 인플레이션만 설명드릴게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디플레이션은 반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가르쳐준 건 피곤해요. 자, 또 인플레이션 후입선출법. 네. 여기 보시면은 실제 물량 흐름과 관계없이 역순으로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책을 보십시오. 57쪽에 보시면은 그 후입선출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이 지금 두 개는 다 재고 자산이 뭐예요? 동일하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재고 자산이 뭐예요? 기말상품 재고액, 기초상품 재고액, 기초상품 재고액, 기말상품 재고가 같다는 거죠. 같을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는 뭐가 많은가, 뭐가 적은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이익이 많이 났는데 여기서는 후입선출법에서 이익이 많이 나면 뭐가요? 매출 원가, 원가가 크면은 후입선출법이 원가가 더 커진 겁니다. 이익이 줄겠죠. 예.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익이 여기서는 이제 순이익이 적게 나는 겁니다. 여기 후입선출법에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재고 금액이 가장 작습니다. 뭐라고요? 두 번째 특징이 재고 금액이 가장 적습니다. 재고 금액이 이제 기말 재고를 말한 겁니다. 재고 금액이 가장 적습니다. 후입선출법에 재고 금액이 적다. 적다. 소자. 이 소자가 잘 쓰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소하고 요 소하고 몰라요. 요건 적다란 뜻이고 이건 작다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몰라요. 사람들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건 많을 따자예요. 많다 그래요. 이건 많다. 수량이나 금액이 많을 때는 이렇게 해요. 이것은 크다 그래요. 크다. 크다. 크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뭐가 크다? 규모가 클 때를 얘기하고 요거는 수량이나 금액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를 우리는 많다 그렇게 합니다. 이 덩치가 크다 그러면요 대자 그래요. 대. 예. 대나 이제 한문으로 태나 같은 뜻입니다. 자, 저도 우리 이름을 지을 때 잘 지어야 돼요. 자, 재고 금액이 작게 해요. 하나 더. 그러면 우리가 이건 매입력법이라고 했습니다. 후입선출.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될까요? 재고 금액이 물가 상승기에 재고 금액이 가장 작은데 비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재고 금액이 선입선출법은 재고 금액이 가장 적습니다. 아, 미안. 많다. 가장 많습니다. 요거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재고 금액이 가장 이건 적고 이건 후입선출법은 가장 많다. 그럼 시험에 잘 봐요. 요걸 묻거나 이걸 묻거나 이런 걸 묻거나 이걸 묻거나 한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물음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우선 많다는 것만 외우시고 적다는 건 반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적다 많다 이게 헷갈려요. 나도 헷갈려요. 그리고 디프레션은 인플레이션이 반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공부해놓고 디프레션은 무조건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뭐랬어요? 단순화, 심플리케이션. 단순화시켜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의 특징은 뭐냐? 재고 금액이 가장 특징이 뭐예요? 선입선출법의 특징이 자, 한번 정리합니다. 재고 금액이 시가와 가장 가깝다. 재고 금액이 시가와 가장 가깝게 재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뭐이다? 선입선출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은 공무원 시험이나 뭐 공인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 같은데 어떤 자격시험도 봐도 요게 더 많이 나와요. 요거보다. 근데 여기다 요걸 살짝 글자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러면 살짝 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쏘면 안 돼요. 세무사 시험이나 이런 회계사 시험에 간혹 가다가 미친 체 하고 바꿔치기 해요. 예. 요거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한 가지만 정리합니다. 뭐 반대 어떤 사람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막 얘기 많다 해놓고 적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 가지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7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동평균법 하에서는 밑줄 한번 쳐볼까요? 이동평균법 하에서는 계속기록법에서 이동평균법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재고조사법에서 이동평균법은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 하에서 하고 총평균법은 그러니까 이동평균법은 실질재고조사법에서는 절대로 뭐이다? 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장부기록법만이 제가 말씀드렸죠. 장부기록법 즉 계속기록법 하에서만 이동평균법을 쓴다 이거죠. 자, 이동평균법 꼭 기억해요. 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계속기록법 하에서만 한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그 밑에를 보겠습니다. 총평균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평균법은 실제재고조사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총평균법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네, 총평균법. 총평균법. 평균법 하에서 평균법에서 이거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걸 적용해요. 이것을 계속기록법에서는요. 결산 전까지는 총평균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는 적용을 못해요. 결산 마지막 말일까지 지나야 총평균법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재고조사법은 총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고 계속기록법에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거 꼭 중요한 겁니다. 선입선출법은 관계없어요. 선입선출법은 다 적용돼요. 그래서 만능박사가 선입선출법이에요. 계속기록법이든 실질재고조사법이든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후입선출법은요. 실질재고조사법에서 적용됩니다. 여러분 앞페이지에 한 장만 다시 56쪽을 보십시오. 56쪽을 보시면 선입선출법은 실제재고조사법에서 또 계속기록법에서 적용될 수 있고 후입선출법은 실질재고조사법에서 적용되는 반면에 적용되는데 반면에 이제 계속기록법은 이제 그 매출원가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방법이니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후입선출법은 전체를 본다면은 좀 불합리하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실질재고조사법에서는 적용하기 쉬운데 비해서 계속기록법에서는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나쁘다 뭐 이런 어렵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매출가격 환원법은 여기 나온 대로 매출가격은 어떻게 적용한다? 소매재고인데 소매가로 일단 매출가격을 뭐라 해요? 소매가로 봅니다. 소매가로 계산을 해요. 소매가로 산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 소매가에다가 소매가를 산정한다. 소매가에다가 뭘 곱해요? 1 마이너스 이익률을 곱합니다. 1 마이너스 이익률을 곱해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것이 뭐냐면 원가가 나오는데 요사는 특징은 이 이익률 1 마이너스 이익률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가율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원가율. 이 율이라고 써야 됩니까? 율이라고 써야 되냐 잘 모르겠네. 예. 그래서 이 특징은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말재고의 추정 절차를 보시면은 거기 첫째 기말재고자산의 추정 절차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원가율로 하고 소매가를 표시하고 그 공식 나와있죠. 원가율에 소매가격으로 표시된 기말재고자산은 원가율로 곱해주면 기말재고자산 추정 원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가율은 1 마이너스 이익률로
표현하고, 이익률이 원가율이란 표현 안 했으면 일만 써 이익률로 이렇게 하면 원가율이, 이익률을 빼면은 원가율이 나온다는 겁니다. 백화점 같은 데서 많이 적용하고 있죠. 근데 요즘에 백화점도 컴퓨터 나와서 그냥 태그를 하면 바로 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소매가격 환원법을 적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물건 나오면 그때도 딱딱 분리되거든요. 매입가격, 이익 딱 분리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장부기록법으로 충분히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적용되고 있다. 이건 이론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원가율의 산정 방법은 뭐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런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뭐 그건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해서 시가와 저가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